민주당 경선 열기가 너무 뜨겁죠.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하고 신사적으로 싸우자. 그래서 어제 오전에 원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토론회 때도 원팀이라고 써진 배지를 차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열린 토론회를 보면 이 원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이낙연 후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두 사람 다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아, 예상 바뀐데요, 이거는. 네.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말할 수는 없고요. 있다.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김영주 의원은 아시겠어요? 네,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보기는 좋네요. 네, 아마 이재명, 이낙연 후보 서로 좀 섭섭한 점이 있을 것 같고 추미애 후보도 섭섭한 후보가 있다고 5표를 들었는데 아마 김두관 후보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김두관 보여집니다. 후보가 지난번에 네. 공격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런 속내를 보낸 적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후보들 간의 공방전 수위가 네, 위험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위험한 수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들 간의 싸움에 비하면 뭐 토론회 안에서 이렇게 그 갑론을박하는 것은 좀 뭐 수위가 좀 높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든 캠프 전체가 이렇게 또 계파 전체들이 뭐 계파로 이루어서 이렇게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인 부분에 대하여 집중해서 싸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뭐 지금 방금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9월달, 10월달 돼 가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들 간의 예. 결전이 있는데 아마 이거 못지않게 심각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비하면 아직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당의 고문들이 좀 캠프별로 좀 나누어서 있어서 그런 완충 작용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제 우리가 예. 뭐 그나마도 끝까지 이렇게 치킨 게임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밍밍한 것보다는 네. 또 흥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뭐 노이즈 있겠죠. 마케팅의 측면에도 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최근에는 지역주의 공방까지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백제 발언을 두고 어제도 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거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낙연 후보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야지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지적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긴 한데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백제 발언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는 왜 그런 발언을 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느냐라는 지적이고 이재명 후보는 내가 지역주의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게 아닌데 왜 거기에 지역주의라는 망령을 뒤집어 씌우느냐 하는 반박입니다. 김준혁 교수는 누구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지역주의 발언과 관련해서 백제 비하 발언
저는 오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독이다. 예, 예.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백제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을 갖다 비하하고 그래서 호남 지역 후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인 자기가 확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오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또 때로는 오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점점 확대되어서 서로 양측 간의 지역주의 발언으로다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주의를 전체적으로 포용하고 아우르면서 좀 더 확대되어서 민주당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 발언을 가지고도 공방이 있었고 이제 또 지원금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공방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번은 여야 합의를 왜 번복했느냐고 야단치고 또 한 번은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또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날치기를 하라 그러셨거든요. 국회를 대하는 태도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지적들은 일부는 타당하지만 이제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과거에 약속도 안 지키고 과거에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한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분이 만약에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약속 잘 지키고 갑자기 청렴해지고 갑자기 실력을 낼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의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 두 후보 간의 공방 지켜보셨는데요. 지난번 예비 경선에서 주로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고 한다면 어제 토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후보께서는 3년여 가까이 총리에 재직을 하셨는데 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런 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수요 억제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우선은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토교통부나 청와대나 또 당정회의 그런 협의 체계의 결론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낙연 후보께 집중이 됩니다. 말씀하시죠. 네, 땅 부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가 됐다고 보시길래 예를 들면 좋은 말씀은 다 하세요. 균형 발전에 50%를 쓰겠다. 주거 복지에도 또 나머지 50%를 쓰겠다. 이런 성과가 나오려면은 뭔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좀 말장난스러워 보인다 하는 그런 설마 치명적인 결함이 말장난이겠습니까마는.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어제 토론 보셨나요? 네, 조금 봤습니다. 전문을 못 이낙연 봤고. 후보 쪽으로 이렇게 좀 질문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유의미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올리고 있었는데 호남에서 아주 근접한 수치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이러면 핵심 지지층들이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전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이러한 우려감이 굉장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를 제어하거나 무너뜨리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큰 걱정을 한 것 같아서 예. 어제 공격이 아주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예. 어제 토론회에서 또 흥미를 모았던 대목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는 누가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했지요. 서로 좀 색다른 대답을 했는데요.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박용진, 정세균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꼽았고요.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될 것 같아서 꼽았는지 자기가 상대하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유승민 2명, 윤석열 2명, 홍준표 2명입니다. 이건 다 짜신 건 아니죠? 네. 물음표를 2개를 물음표시군요. 붙였어요. 2개나 쓰셨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지지도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씨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입니다.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광체여야 된다, 항성이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윤기찬 부위원장, 그 파트너를 고른 걸 보면 내가 싸울 만한 파트너 이렇게 고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상대 후보라기보다는 상대 후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돼야지만 본인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 순간에도 아마 본인한테 경선상 유리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본인의 반사체, 본인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을 아마 선택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뭐 경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의 장점을 내세우는 분이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또 뭐 합리적이다 이런 그러니까 진영에 갇히지 않았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진영에 갇히지 않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또 선택을 한 걸로 보여서 저는 이제 그 짧은 시간에도 상당히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추미애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꼽았는데 원래 꽁 잡는 매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꽁이 윤석열 후보를 얘기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래 버리면은 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뭐 이재명 이낙연 거 비슷하게 가버리면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 쓰고 쓴 걸 보고 쓴 건 아닐 텐데.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나는 홍준표를 쓰겠다. 예. 김두관 후보도 홍준표를 썼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선 의원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도 다선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은 경륜을 갖고 내가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정세균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나는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 정세균 후보는 뭐 그 산자부 장관도 했었고 쌍용그룹에도 좀 있었고 경제를 아니까 내가 유승민 경제 안다고 하는 사람 때려잡을 거야. 그리고 박용진 후보도 삼성 저격수로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를 충분히 알리려고 상대 후보를 점찍은 것이다. 이렇게 예.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영주 의원은 야당의 후보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돼야죠. 아, 그래요? 왜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돼야 된다 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만큼의 빠른 시간 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등한 대체 가능한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당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간에 그야말로 어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면 여전히 윤석열 지지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 예, 자 민주당 토론회 살펴봤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내용을 놓고 윤석열 후보 측이 아주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은 대충 알려졌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열린공감TV에서 그 전에 김건희 씨가 스스로 뉴스버스인가요? 거기에서 밝혔던 내용, 그러니까 내가 뭐 혼전에 났던 남자와 동거를 했다,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동거를 했다는 당사자, 검사 출신의 지금 변호사지요. 그 사람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잘 안다, 같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씨가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인데 그 개명하기 전에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한 거지요. 열린공감TV는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동거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것은 취재 과정도 올바르지 않고 또 사실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되시는 분께서 양대택 전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의 말씀을 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윤석열 후보 측의 발언이었고 지금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찾아와서 본인의 취재 신분을 속인 채 취재 유리를 위반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노모로부터 건강이 굉장히 좀 좋지 않으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내용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여과 없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네거티브, 공작, 음해성 성격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법적으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김준혁 교수 혹시 저 유튜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사흘 만에 99만 명이 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봤죠. 예, 99만 명. 뭐 유권자를 한 3천만 명으로 치자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봤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 이번 대선 구도 과정에서 이런 그 취재는 뭐 아주 타당하거나 아주 정당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큰 틀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치매 환자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듯한 내용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화면을 보시기에 그 90이 넘으신 그분 네. 양모 검사 전 검사의 어머니 네. 양 전 검사 쪽에서는 이제 치매 진단서를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치매 걸리신 분의 말씀 같이 들렸나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건 사실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발음도 또렷하고 또 기억력도 좀 생생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증언으로서의 가치는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동시 접속할 때 5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좀 궁금해서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깜짝 놀랐고 아마도 오히려 저는 이 김건희 씨가 줄리와 관련된 지난번 보도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커져 나갔고 저는 윤석열 검사 측에서 이것을 갖다가 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본인들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덮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한테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고발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보도한 매체에서는 고발하지 말고 고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발과 고소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소는 이제 범죄 피해자,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고발을 저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거 침입의 경우에는 뭐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당하신 분들은 노모시겠죠. 그럼 그것은 윤석열 캠프 측에서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발로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퍼짐으로 해서 명예훼손의 주체는 이제 뭐 피해자인 뭐 김건희 씨가 되거나 이렇게 또 고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뭐 유포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공직선거법은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발로 갑니다. 그래서 고발이냐 고소냐 이렇게 말장난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는 취재 윤리의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좀 많이 나이가 드신 이런 편찮으신 분이라면 보호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보호자한테 먼저 접촉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즉 김준혁 교수님은 치매 환자라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뷰 내용을 신뢰 못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 주셨지만 이릉타당은 합니다만은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그 해당 인터뷰할 때 건강 상태가 온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 망상도 지금 진단서 있거든요. 망상 환자는 좀 다릅니다. 망상 환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로 인한 그 사실과 다른 인터뷰인지 아니면 망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의료인이 이제 뭐 판단하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사실은 그 정도 되면 기자분이 가서 그 인터뷰 해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보호자의 어떤 확인을 받지 않고 이것을 기사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조금 취재 윤리를 좀 넘어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특정 유튜브 그 매체의 경우에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2020년도 10월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 이후에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취재원도 잘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아마 캠프 측에서 참다가 이번의 경우에는 당사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방송 내용 중에 일부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측하고 그다음에 이 등장하는 그 뭐 변호사 측하고의 집안끼리 친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쏙 빼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거 99만 명이 보셨다고 하는데 99만 명 본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오해할 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고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취재 윤리 얘기가 나왔는데 현직 기자인 최경채 의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맨 처음에 그 양모 변호사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점을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아마 그분이 뭐 점 보는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기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명함도 주고 그리고 또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기자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처음에 자신의 신분을 기자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뭐 이것은 충분히 다른 사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희 뭐 어떤 언론중재위에 가든지 저희가 어떤 법적 소송이 걸리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사실 점을 보러 왔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칭을 한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이죠. 상대를 기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재 윤리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요즘 최근에 얼마 전에 김의겸 그 의원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기자 때는 다 이렇게 사칭했어. 뭐 예전에 사실 뭐 저도 뭐 몇 번 사칭했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2021년의 시점에서 점 보러 왔습니다 하고 취재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취재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재 자체가 매우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이 취재는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이 취재에서 여러 가지 단정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뭐 동걸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주장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언론 취재는 이것은 기본 여건에 어긋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언론의 중립성을 신뢰하고 보는 많은 네티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보도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견은요?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언론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 규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본인들이 반증하는 것은 어쨌든 기자라는 걸 밝혔고 명함도 줬고 그분이 그런 어떤 다시 보자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것인지는 또 다퉈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런 탐사 보도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해당 인사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해왔는가라는 부분들이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고소든 고발이든 간에 그 과정 상황에서 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팩트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한 동거 이전에 무슨 뭐 이미 이혼을 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상당히 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단순한 고소 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김준혁 교수, 일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 후보자 부인의 결혼 전 사생활, 이게 검증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 전 사생활이 검증 대상인가 하는 부분 외에 그와 관련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명이 사실과 달랐을 때 그 부분은 또 도덕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청와대에는 제2부속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영부인을 수행하는 공식기관입니다. 국가가 대통령 영부인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식 기구를 두고 비서관을 두고 공직자를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죠. 실제로 대통령 영부인은 퍼스트 레이디라고 해서 공식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비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영부인도 공식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뭐 개인 기업의 대표의 부인이라든가 이런 역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이 결혼 이전의 어떤 사생활 문제, 사실 이거 검증 뭐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그 대통령 후보 되는 분의 부인이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정당 내부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일단 김건희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양모 변호사, 그 의혹을 사고 있는, 지금 일단 이 열린공감TV는 그 양모 변호사의 어머니 증언을 가지고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어머니가 지금 뭐 치매 증세가 있다 이렇게 진단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고소고발을 하고 또 만약에 밝혀낸다면 당사자들이 일단 김건희 씨 양모 변호사 부인하고 어머니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규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규명은 사실은 그걸 보도한 언론사가 어느 정도 규명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집안하고 그리고 양모 변호사 집안하고는 평상시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그 최모 씨, 장모 최모 씨가 구속되기 전까지도 서로 교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싹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알고 이름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모 변호사의 모친의 말씀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다 오픈했다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두 집안이 친분이 있었네. 그러면 이름들 알 수 있었겠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윤 캠프 측에서는 감안해가지고 고소고발까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취재한 모든 그 사실관계들을 그냥 공개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기자분이 예상하는 스토리로 골라서 이걸 선택적으로 공개한다면 저는 이게 과연 그 객관적 기사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봤다. 이런 점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했을까요? 아무튼 윤석열 캠프에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족에 대한 공격이 많았었고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 이거는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네. 그 증언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느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내용이 나왔는데 여론의 반응이 없는 것이면은 앞으로도 여론의 반응이 있긴 어렵다. 또 예를 들어 욕설 파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설은 상당수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형성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이준석 대표는 강력 대응 잘했다라고 평가하는군요. 그러니까 아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지금 이 법적 대응을 선거 앞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선거 끝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고소고발로 가게 되면 쟁점화하기 때문에 후보자한테 그 사이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속한 고소고발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아마 잘했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이 강력 대응이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문제는 김건희 씨가 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을 좀 외부로 노출을 시켰죠. 조기에 노출시켰죠.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대응을 해버렸으면 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랬다면 아마 이런 매체들이 예를 들면 이 불륜설이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은 사실 좀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 돼버렸어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 지지율 보수 야권 1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러야 할 의식이다. 이것은 뭐 김건희 씨가 조기에 인터뷰를 안 했더라도 어차피 이에 대한 공격과 이에 대한 뭐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자초지종은 이러한 것이다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진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윤석열 캠프 측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냥 법적으로 조침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법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궁금증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명도 동시에 필요하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조금 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해명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줄리 관련해 가지고요. 줄리라는 게 뭐냐면 유흥업소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의혹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 또 하나는 유부남과의 동거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줄리 하니까요. 서울 종로의 한 중고 서점 외벽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은 주인이 있습니다. 줄리의 남자들 그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뭐 몇 년도에 누구 몇 년도에 누구 이런 식으로 쭉 써 있는데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다. 이 건물주는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줄리가 누구인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정말 저질 비방에 분노한다. 그렇게 해 있고 지금 그 그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려놓은 벽 앞에 보수 쪽 또 윤석열 후보 측 지지자들이 와서 승용차로 이렇게 그림을 가로막고 제대로 보기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뭐가 커져가는데 김준혁 교수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또 그걸 못 보게 가리고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저는 뭐 저런 사회적 논쟁이 이렇게 딱 마땅치는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저 서점 주인께서는 표현의 자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니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뭐 내가 이렇게 줄리 그린 걸 갖고 문제를 삼느냐. 거기에 더해서 그 지역이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린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제 속뜻은 다들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그 대선 차원에서 큰 틀에서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또 선명한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것들은 필요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또 아내 그 김건희 씨는 어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야 이거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 여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신들의 건강함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자기 해명들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혐오 표현의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오 표현은 상대의 인격을 깔아뭉개고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저 벽화에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씨는 도덕적 이단하다.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이단하기 때문에 몇 년도에는 무엇을 했고 몇 년도에 무엇을 했고 이러한 것을 적시하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혐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분은 게시한 분은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글을 써놓고 단정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성을 저렇게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저렇게 그림으로 해서 인격을 짓밟을 자유는 표현의 자유 아래 그 지붕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혐오 표현의 자유까지 없다는 사실을 저 서점 주인이 아니죠. 서점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것이 저 헌법을 제대로 아신다면 정말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자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저런 표현도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나요? 명예훼손 걸리죠. 저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해명을 했거든요. 아니라 그랬어요. 예. 둘째 남자들이라고 해서 뭐 기자분 있고 쫙 써놨단 말이죠. 저 부분은 사실 저건 그 최재형 원장의 말처럼 저질 비방이에요. 저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치적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게 가져올 어떤 논란, 저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적인 분명히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저걸 왜 썼냐, 왜 그렸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 그 출마의 변을 보고 썼다는 것인데 본인은 저 헌법을 왜 안 지킵니까? 본인은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남의 그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헌법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저거를 예를 들어 준리 영부이 된다. 여기까지는 저도 뭐 이해를 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남자에 관련된 문제를 저렇게 그려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저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 부분은 대통령에 출마한 아무리 영부인이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부인이 역할이 있다고 쳐도 제2부속실을 통해서 어떤 국정수행에 일부를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과거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검증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문제일 뿐더러 가사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저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적나라하게 저렇게 그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참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한때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다시 지금 정체라고 할까요? 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27.5, 25.5%를 얻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MBS는 윤석열 후보가 19, 이재명 후보 25 뒤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가 중요하죠. 여론조사는. 그전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 뒤로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기보다는 그냥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 캠프를 보강하고 다시 이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정진석 의원을 찾아갔더군요. 한번 보시죠. 과거에 수사도 해왔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여론 조작의 그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그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의 최대 수혜자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은 뭐 어느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뭐 건수를 얘기할 것인지 어느 요소를 가지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더 심각한 건 무엇보다도 공권력을 통해서 국정원이라는 공기관이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지시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본인이 반문에 말하자면 최선장에 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지율을 말하자면 이 반문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쩐 2018년 초에 이루어졌고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굳이 본인이 왜 그러한 문제, 정당성의 문제가 되는 대통령으로부터 말하자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이렇게 기꺼이 받았는가 하는 그런 자기 모순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나 또 그동안에 울산 사건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그런 스탠드를 늘 취해왔다는 것은 저는 동의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매우 정치적이고 어떤 정합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이런 강공이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은 반문재인 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와 있고 지금 현재 드루킹 사건을 기화로 해서 본인이 가장 강하게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시작했고요.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크게 선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최근에 자기 후원금이 그렇게 많은 수의 후원금을 받아 하고 또 대구에 의해서 부산을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론전이나 또 미디어를 통한 부분이나 이렇게 같이 엑스클레이트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야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야당끼리의 제로섬이라고 보여진다면 다른 후보의 도약이 거의 없는 것이 이런 큰 어떤 반사 효과를 얻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도 이런 반문 지지층 결집이 야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비결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야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반문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 이 정권에 대항해서 나와 있는 전투력이 강한 투사, 이런 의미 속에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 적극 좀 지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단 하루 만에 20억을 후원금을 모으는 하나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윤석열 후보는 어떤 지금까지 자신에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검증이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대선 후보로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기류가 어떻습니까? 사실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 이러다가 저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어때요? 그래도 윤석열 아닌가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여당과의 상대적 지지율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의 2위 그룹과 본인과의 지지율 격차가 신경이 쓰일 것 같고 지금 이번 지지율 부분은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다 더하면 사실 입당의 여지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일요일 날 미팅을 하고 40여 명의 입당 촉구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좀 지지를 좀 더 끌어낸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행보가 만약에 입당과 거리를 두게 되면 다소 좀 빠지다가 또 입당에 여지를 두면 다시 또 오르고 그러나 입당을 하게 되면 또 제3지대에 뭐 안철수라든가 김동연 이런 부총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당을 하게 되면 제3지대가 또 그분들이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그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잠깐 봤어요.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사실 2번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밝히진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 안 하고.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2번이나 만났는데도 왜 얘기를 않고 있었을까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비밀로 유지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는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그 세력을 많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계라는 뭐 계파 이름을 네이밍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친윤계라는 네이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에서 확실한 세력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나의 원군, 나의 동맹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공식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친윤계가 이 정도로 형성됐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한테도 여러 번 러브콜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승낙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분도 들어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그 동맹으로서 같이 같은 배를 타겠다는 확약이 들어온다면 그런 분들도 자꾸 오케이 사인이 날 때마다 한 명씩 이름을 올리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입당을 늦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 욕심이 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윤석열 전 총장을 대권주자로 키워서 그리고 중도까지 포섭하는 아주 뭐 막강 후보를 만들고 싶은 그런 개인적 욕심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참 요지경 속입니다. 원래 만났군요. 자,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도 한번 살펴봐야죠.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우리 공개적으로 한번 만납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합시다. 요즘 보면은 뭐 당 내에서 이런저런 계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약간 한 발 뒤로 뺐습니다. 때가 되면 언제든지 만나야지요. 그런데 후보의 시간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만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김병민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최재형 후보든 또 국민의힘의 여러 대선 주자든 유력한 정치인이든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의 연락들이 계속 올 텐데 언제든지 적절한 때와 시기가 오면 그분들을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부산의 민생현장도 다녀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만큼 후보의 시간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주 의원 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뭐 이렇게 당 밖에 당협위원장 뭐 김병민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된 분위기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전반적으로 조율해 간다는 이미지, 선점 효과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페어플레이 하자. 그리고 어쨌든 윤 총장을 만나야만 그 속에서 이제 1, 2위라고 하는 구도가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다른 후보들은 더 이상 끼어들 여지가 없게 만드는 그런 다중 두 사람이 메이저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로 만들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래서 그 나와 윤석열이 나만 대등한 관계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파트너십이라든지 라이벌 관계를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당에 들어오라고 얘기함으로써 좀 더 국민의힘의
내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하고 있다. 당에 잘하고 있다라고 아하. 하는 이미지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 생각이 그게 이제 최재형 원장 측의 계산인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조금 천천히라고 하는 이유는 네, 지금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왈가왈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는 마이 웨이, 즉 내 길을 갖는다. 1등의 여유.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설령 들어가라 해도 나는 안 들어갈 것이고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내 타임 스케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김병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윤 총장을 말하자면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의 지금 각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얼음장을 놨더라 하도록 당신 징계하려면 징계해 이런 정도의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지금 현재 뭐 만나자 그래도 예 만납시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2번 만났다라는 사실 인정했고 조만간 만나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가까운지 뭐 이런지를 잘 모릅니다. 좀 넓게 추천을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인연도 있었는가 본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겠다고 뭐 휴가를 하신 모양인데 다녀오시거나 이러면 한번 뵐 생각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조언 그룹이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다양하게 있는데 예. 조언 그룹별로 이제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보면. 국민 캠프 외에도 조언 그룹이 3-4개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이게 캠프 말고도 다양한 조언 그룹들이 있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만 해도 뭐 언론 지면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혁 교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사람 만났잖아요. 네. 뭐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반기문 총장도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기자들한테 알려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만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공개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만났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발언은 하지 않았었잖아요.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 대상으로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뒤에 내각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최재형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후견인처럼 하는 행동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 세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세가 더 세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역할이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만나서 좀 더 의견 들어보고 내가 하는 조언을 갖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자신의 후견인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일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궁금한 게요. 언제 만났을까 참 궁금한데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그전에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요? 막 이랬잖아요. 그때도 혹시 그전에 만났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났던 리스트가 아직 전부 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그렇게 확인을 들어가면 그 만났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이 대선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윤석열을 만나서 윤석열 도움 주기로 했어.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것은 좀 이르다는 거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윤 전 총장은 김종인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2번 만나고 전화 통화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많은 우군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는 더 폭넓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영주 의원. 네. 빙사는 몇 %가 위에 올라와 있죠?
일각이죠. 정치는 보면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하고 네.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최근에는 뭐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그 수가 낮죠. 옛날에 정말 그 지금은 더 많이 투명해졌죠. 예, 높은 예. 분들이 정치하는 부분 보면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마이크 있을 때 다르고 카메라 있을 때 다르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뭐 훨씬 또 깨끗해지고 또 뭐 겉모술수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모습들은 이제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 나름대로 구도를 가지고 옛날부터 해왔던 그 스타일이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윤 총장은 그 구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사함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 정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도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예. 얘기해서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놔둬달라고 만나자고 만났을 거고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 할 거고 이 사람도 내 편이라는 걸 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두 분들의 콘센서스는 있어 보는 것 같습니다. 즉 당분간은 당 밖에서 견뎌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예. 오늘 아침에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정치가 어항처럼 투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총장한테 가급적 밖에서 좀 더 있어라라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다릅니다. 무조건 8월에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 8월까지 만약에 입당하지 않으면 다 제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옵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정말로 8월에 입당합니까? 저는 뭐 입당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당협위원장 일부가 윤석열 전 총장 캠프로 갔으면은 그 당협위원장들도 당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 총장과 상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8월 말에 입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오히려 8월 입당이 아니면 그분들을 데려간 게 상당히 무리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래서 8월 입당이 맞다 봅니다. 싹징계해야 돼요, 싹징계. 그분들이 기사회생이지 지금은 그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는 진짜 저희가 각 잡고 윤리위 열면은 판단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저는 좀 약간 머리가 아파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생각이 비슷한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일찍 들어갈 일 아니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빨리 안 들어오면 그쪽으로 간 사람들 다 제명한다, 싹 자른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의 스탠스는 어느 순간 약간 바뀌었죠. 기존에는 관심 없는 듯 하다가 경서 11월 달에 그 단일화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이 바뀌었단 말이죠. 아마 그쯤에 이렇게 접촉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의 저 여러 가지 말 중에 원칙론적인 말 중에 어쨌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내 주자들에게만 직책을 맡고 도와주라 이런 그 어떤 결정이 과연 이것이 당원들의 주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당명을 어겼다 그래서 징계를 통한 제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윤리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심 관계자들이 윤석열 총장 캠프로 간 분들을 보면 세옹주마의 심정으로 갔을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가가지고 뭐 새끼를 쳐온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민을 데려온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설령 그것이 해당 그 주자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못 데려온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격려하고 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압박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만약에 8월 이 정도에 입당을 못한다 하더라도 징계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정치가 참 어렵잖아요. 갈수록 들여다보면 더 어렵고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지금 저렇게 하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서로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소통을 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하고 자주 묻고 답하고 할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할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차피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는 뻔하죠. 당 대표가 장외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죠. 자꾸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죠. 다른 말을 해야지 김종인 위원장한테 자꾸 찾아가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한테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존재감을 자꾸 과시하면서 자신의 세를 불리면서 내 코치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의 일단 수사일 뿐이고 어쨌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은 8월 안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으면은 공격을 당한 것을 방패를 제대로 펼칠 수 없구나. 들어와서 의원들이 각자 내 편이 돼서 하나씩 방패를 쳐주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준석 대표하고 일요일 날 만났고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지난 일요일 날 만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윤 전 총장의 요구에 의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당에 대한 의사가 많이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8월 달에 당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윤 전 총장은 들어올 의사는 일단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치 복잡하시죠? 바둑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끝으로 요즘에 이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사면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면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어제 토론회에서 사면 관련된 내용 잠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 O. 필요하지 않다. X. 들어주시죠. 정세균 후보께서 이렇게 드린 게 세모신 거죠? 그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살피고 계실 터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공개적이 아니고 공식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는 이런 그 의견 제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걸로 봅니다. 김영주 의원 어제 보니까 두 전직 총리들이 다 이렇게 입장을 안 밝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래도 저는 이낙연 후보는 사면에 찬성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의사를 했으니까. 표현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뭐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본인도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 반대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대통합을 위해서는 뭐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본인한테는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실제로 보면 사면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 기류는 사면에 반대하는 부분이지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 시기에 연관 시기에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면론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했거든요. 사실은 올해 8월에 사면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불과 3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아마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준혁 교수 아직까지 국민 여론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때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더 높아요. 아까도 화면에서 나왔지만 56%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가 56%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 여론이 56%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여론을 갖다가 신중히 받아들이고 그 관련해서 사면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56%의 사면 반대론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공교롭게도 두 전직 대통령이 하루 간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상태만 보면 변수로 될 가능성이 큰데 정치적 상황이 이제 경선 국면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지사가 1월 1일 사면을 주장했다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대통령께서 8.15로 사면을 하기에는 어차피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 심지어는 여권 지지층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사면론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까지는 사면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이 혹시 청와대 분위기가 어때요? 청와대 분위기는 얼마 전까지는 사면을 하는 걸로 굉장히 기류가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에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하고 떠나시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또 반대 비율이 높고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지금 풀어주면 우리 지지자들이 화내고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 지금 그런 분위기도 봐야 되고 또 정치공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풀어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전 총장의 손을 잡고 만세를 불렀다. 그러면 급속하게 지지율이 그쪽으로 쏠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결단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겠죠.